배열이 2대 3대 2대 2대입니다. 2대 2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수학 교수님이 저를 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음악적으로 보면 솔라도레미입니다. 그래서 사실 앞으로 국악 쪽에서는 제가 왜 시용궁상 그건 시용입니다 하고 설명을 해놨는데 사실은요 평조도 솔라도레미고 계면조는 라도레미솔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실제 가리키는 거는 솔라도레파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과서에도 표준화가 되지 못했고 만약에 그 표준화를 원하고 과학적으로 설명하려면 우리 김상희 교수님 책도 많이 읽어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생각을 해서 음악학자들도 이제 수학적인 관심을 가지고 더 합리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난주에 도대체가 왜 아깝게 보면 60조에 끝나는가? 그래서 우리 교수님하고 같이 이제 조치원의 그 신원영 수학 교수님 집을 방문한 거예요. 방문해가지고서 바로 우리 근데 갔는데 저보다도 교수님께서 수학을 더 빨리 하셔가지고서는 그냥 제가 그냥 혼났습니다. 바로 이 60조에 끝나는 이유는 바로 이 4차원의 1 곱하기 1 곱하기 3 곱하기 3이 24잖아요. 그러니까 4차 방정식까지 풀려요. 5차 방정식은 안 풀려요. 5차 방정식 여기다가 120이 되지 않습니까? 120이 되는데 이게 5차 방정식부터는 대칭이 성립하잖아요. 4차까지는 대칭이 성립은 5차 방정식은 대칭이 성립하지 않아요. 반드시 수학이 풀리기 전에 이 대칭이 성립돼야 되는데 5차 방정식부터는 대칭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그만 그 반토막인 60조에서 딱 끝나고 말아요. 이걸 이제 우리가 그 신원영 교수님을 통해서 여기 저한테 이제 이 아깝게 보면 제가 그냥 불굴의 정말 노력으로 제가 또 출입금지 당해 있는 동안에 국내 국악자들은 정말 그냥 그 방사비 안 주고 찾아다니면서 제가 빌어가면서 공부했는데 우리 김수현 박사님이라고 저한테 개인 지도하신 분이에요. 근데 김수현, 김진호 이 아깝게 보면 이 전공 교수들이 세 분이 오늘 여기 다 오기는 못했어요. 이게 이 국회 지금 의사당에서 이제 안익태 이거 지금 이 친일파 작곡한 거 애국가 고쳐야 된다고 그 청문회가 열려가지고 못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지금 못 오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런 그 우리 김보희 선생님들 등 주변에서 제가 정말 공부하는 일에 개인적으로 많이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김용진 교수님께서 저보고 동키호테를 하는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 고민뿐입니다. 저는 우리 원성대 형님 저한테 수학 가르쳐 주셨다면 그때 저는 그 형님이 가르쳐 주신 그 수학 때문에 제가 정말 대학 들어갈 때 수학 문제 다 풀었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저때 관심은 그게 아니었어요. 저의 관심사는 딱 하나뿐이고 그 관심사 때문에 지금까지 이 공부를 해오는 거예요. 자, 간단합니다. 이것도. 자, 선생님 시간표를 만든다. 그러니까 24시간. 그러면은 내가 시간표를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을 어디다 넣어야 됩니까? 내가 시간표 만드는데도 작성하는데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우리 우리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계신 임선정 선생님 말해보세요. 어디다 넣습니까? 우리 비트코인 답이 없어요. 시간표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 들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15분이 걸릴지 20분이 걸릴지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표 24시간짜리 시간만 24시간 가지고도 모자랍니다. 그게. 그 선생님 맞지 않습니까? 이거 모르면 바보예요. 이거 고민하면 모든 게 다 풀려요. 이거 고민하면 나머지는 전부 다 아류예요. 미분, 적분, 삼각, 함수 전부 다가 그냥 그 고민 밑에 다 눈에 다 보여요. 저는 그 고민하려고 모든 분야에서 다 들여다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김종기 선생님 저보고 동기호텔, 저는 동기호텔가 아니고 오직 한 가지 고민. 시간표를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은 시간표 어디다가 넣느냐? 답이 있습니까? 답이 없어요. 이쪽에서 우리 한태동 박사님 이쪽에서 답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그쪽에서 너무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 이쪽에서 답이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청균소리. 그 고민이 저의 절실한 고민이었고 가만히 집에 가서 생각했어요. 저는 한태동 박사님한테 그거에 대한 수학적인 답을 얻었고 그래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28살에 군대 들어가서 28 군대를 쫄려나서
조선선 정리하는 데서 배웠어요. 그냥 이 시간을 줘야 되는데 글쎄요. 아니 너무 많이 갔잖아 시간. 이 총을 이게 총입니다. 이 총을 가지고 이 총으로 이걸 가지고 먼저 이걸 맞춰야 돼요. 이걸 맞춘 다음에 이 타겟을 맞춰야 돼요. 아시겠죠? 이게 바로 요것까지로 조선선 정리라고 이게 답이에요. 그 다음부터 저는 마음이 편해졌어요. 마음이 바짝바짝 말라 들어갔어요. 정말 이 고민 때문에. 그때 제가 28살에 들어갔지만 이것은 그야말로 제 인생의 답을 줘. 이게 왜 답인지를 여러분이 생각해요. 총 자신을 먼저 겨냥해야 된다. 관자재, 불교에 자기가 자기를 들여다봐야 돼. 너 자신을 알라고. 이게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답이었구나. 교수님 절대 저희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이 문제 하나 가지고서 모든 분야를 다 보면 그 다음부터 모든 게 다 밑에서 다 내렸다고요. 음악도 내렸다고요. 수학도 여러분들 제가 이게 인생 고객적인 얘기 죄송하고요. 그다음 이제 2부로 넘어가서 이 2부로 넘어가면 이게 음악에는 또 다른 문제가 나옵니다. 피타고라스 풍마한 문제가 아니고 이 서양 음악에 없는 궁상각치우라는 문제가 나와요. 서양에서는 없어요. 이건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드린 12유리라는 것은 음과 양뿐이었어요. 음과 양이라는 건 이건 대칭으로 말하면은 내가 거울 앞에 섰을 때 반사대에 나오는 대칭이에요. 이 삼각형 안에는 A와 B의 대칭, A와 C의 대칭, B와 A의 대칭 이런 걸 가지고 서로 꼭지점과 꼭지점이 마주보는 대칭이라 해서 반영 대칭이라고 하고 이게 딱 3개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이 삼각형 안에는 이 대칭 외에 무슨 대칭이에요? 삼각형 자체를 돌리는 거예요. 이 삼각형 자체를 돌리는 거예요. 이게 근대 가면 훈련받을 때 좌향좌, 우향구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뒤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 제식 훈련이에요. 이것만 하면 백전백선한 일본이 저렇게 강대국이 된 데는 명치 유신 이후에 전 국민 이 제식 훈련을 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좌향좌 우향우 뒤로 돌아 요거밖에 안 가르쳐요. 군대에서 그 무엇보다도 이 훈련만 가르치는데 이 훈련이 뭔지 아세요? 어린아이들 3세 이하 때 도리도리 짝짝꿍이 짝짝꿍이라는 건 서로 짝을 마주보는 반영 대칭이에요. 도리도리라는 것은 이 뱀뱀 도는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건지건지 잼잼은 중심과 주변을 구별하는 요것만 가르쳐 놓으면 3살 이전에 그러면은 그 아이가 커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도리도리 짝짝꿍. 짝짝꿍은 이 우주에는 이 두 가지 밖에 대칭이 다른 대칭은 전혀 없어요. 바로 음악에서 음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서로 마주보는 대칭이에요. 바로 거기에서 오행이 없으면은 음이 회전하지 못해요. 그게 바로 회전 대칭에 해당하는 것이 궁상각치어예요. 근데 궁상각치어도 오행에다 적용시키면 뭐가 문제가 되는 거니? 궁은 임금이다. 그 다음에 상은 신하다. 각은 민이다. 치는 사다. 우는 사입니다. 이래 되니까 도레미파솔라시도 음이 올라가다가 이 높은 음 위로 올라가면 안 된다. 이건 임금의 음인데 이거보다 높은 음에 올라가면 위신능무 신하가 임금을 능멸하는 거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기가 막히게 어르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위신능문의 문제이고 이거 봉건주의 논리죠. 그러니까 도 이상의 높은 음을 청음이라고 그러는데 바로 청음 이상의 높은 음을 내면 이건 임금을 능멸하는 거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 이게 바로 이제 우리 악학계범에서 이걸 해하는 악학계범 다운 문제. 이 시용이라고 그래요. 나라 말씀이 중국이 이 말만 있는 거 아니에요. 나라 소리가 중국과 이런 구절도 나와요. 그러니까 그만큼 세종대에는 그게 유행어였어요. 나라 말씀이 중국과 달라. 나라 음이 중국과 달라. 그게 시용이라고 그래요. 우리에 맞는 음을 내는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게 바로 14페이지에 가시면 이 중국의 율교 신서에 없는 이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중국에는 중앙하고 중심하고 기준 2개뿐이에요. 그러니까 잘 들여다보세요. 이게 바로 이제 우리 악학계범의 궁인데 궁이라는 말이 몇 개 있는지 보세요. 궁이라는 몇 개 있는지 보면은
중앙에 아주 조그마한 글씨로 또 있어요. 궁이 3개가 나와요. 중국에는 궁이 2개인데 우리는 궁의 개념이 3개예요. 그 궁이 뭐냐면 자, 이게 도레미파솔라시도 같이 자꾸 무한으로 뭐 올라가서 청음을 계속 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 밑으로 몇 대를 탁은 낼 필요는, 왜냐면 청중청, 탁중탁, 청 속에 청, 탁음 속에 탁을 떠넣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여기다가 궁을 잡고는 이건 하사, 하삼, 하이, 하일, 그다음에 상사, 상삼 이런 식으로 왼쪽으로도 하431로 내려가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이게 소위 뭐냐면 상하일리지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학적으로 말하면 무한으로 자꾸 올라가는 공포를 우리는 무한히 끝없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1과 2 사이에도 무한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러니까 칸토의 이 액츄얼 인피니티, 실무한의 개념이죠. 실무한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법을 우리 아깝게 보면 도입한 거예요. 이게 중국하고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요것만 알고 가셔도 돼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겁니다. 이건 현대의 프랙탈론이고 케오스놀이요. 중정충, 삭중탁 이렇게 음을 처리하면 임금을 영면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장려를 할 수 있다. 이게 그냥 우리 한국적인 거고, 바로 이것은 우리나라 그 14페이지에 보세요. 이 모를 가운데 놓고 오른쪽으로 6개கள் 이렇게 나가고 또 왼쪽으로 이렇게 나가니까 다 자꾸 이렇게 합혀지니까 그게 전부 오가 되잖아요. 그게 바로 오라는 개념이 궁이라는 개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제로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 이렇게 생긴 개념이 위에서 말한 중앙음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 중앙음은 율료신서에 없는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상하일리지법이고, 이것이 바로 오늘 그 김수현 교수님이 이게 여기에 대한 논문을 많이 쓰시고 여기 전공이 있어요. 정말 이거는 눈물 남도록 정말 이 한국적인 것이고, 임금을 영면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음을 발성하는가 하는 이것이 이제 정말 우리 한국적인, 그러니까 청중청, 청 속에 청, 청중청에 또 청, 이렇게 이제 아시겠죠? 그러면 끝까지 무한대로 나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음을 나가낼 수 있다. 참 이런 지혜, 이게 바로 여러분들 나라 말씀이라는 영화 보신 분 계십니까? 거기 보시면은 신미 스님하고 세종대왕이 나눈 얘기가 나오잖아요. 신미 스님이 세종대왕 말이에요. 당신 그 한글 만들어가지고 왕권 강화하라는 게 아닙니까? 궁극적으로는 왕의 권위, 그래서 한글 만들어서 백성들한테 명령 쉽게 내리려고 만든 게 아닙니까? 막 달려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정말 겸손하게 그래서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 대화, 그게 대화 자체가 전부 다 덕담이에요. 마지막에 신미대사가 이 세종에게 한 말이, 복숭아 속에 하나의 씨앗이 있다면 그 씨 속에는 몇 개의 복숭아가 있습니까? 지금 머리가 꽉 치지 않습니까? 복숭아 속에 하나의 씨앗이 있다면 씨 하나 속에는 몇 개의 복숭아, 이건 뭘 의미합니까? 정말 임금님 속에 백성이 들어있고 백성 속에 임금님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이 말 했다가 국가보안법에 걸린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내가 국가보안법에 무슨 빨갱이 돼서 걸린 게 아니에요. 이 북한 헌법 67조에 나와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게 지도자는 인민대중 속에 있어야 되고 인민대중은 지도자 속에 있어야 된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이 아베 정권 우리를 위협하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탈출구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지도자와 우리 국민들이, 그 지도자가 국민 속에, 국민 속에 지도 속에 연나라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가 이 임금이 맹자한테 찾아와서 이 주변의 강대국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그러니까 맹자가 하는 사는 법이 있다. 그거는 백성과 왕이
한 놈이 되면 얼마든지 강대국하고 싸워 남을 수 있다. 그거예요. 바로 이게 심리대사가 세종대왕의 한 말입니다. 이게 답입니다. 이게 절대 문재인 대통령 정말 잘못 잘하는 것도 있지만 잘못 대응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일본에 대해서 저렇게 1대1 대응할 필요가 없어요. 예, 이건 제가 이제 다음 우리 춘향전 얘기할 때 이제 그 이도령이 대처하는 방법하고 처형이 대처하는 방법이 어떻게 다르는가. 저기 이도령식으로 변사또를 저렇게 쳐물려 쳐가지고는 안 된다 하는 거. 그런 제 얘기 다음에 얘기하겠는데 이제 그다음에 이제 15페이지에 있는 바로 이제 또 이 강민수 시인의 이 시 속에 바로 복숭아 속의 시 속의 복숭아 이게 한마디로 청 속의 척수의 이 시 속에 이제 이게 나타나 있으니까 네. 그 장시간 이렇게 앉아서 듣는 것도 좀 체력도 대단하시고요. 제가 부르는 걸로 이렇게 좀 흥이 좀 있고 또 정신이 바짝 들고 좀 지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야생화라고 역시 박민선 선생님이 작사하신 거고 또 이제 저는 이제 제 느낌대로 아까보다 분위기가 좀 다르게 좀 이렇게 또 읊어보겠습니다. 하얀 두건의 눈길에 눈 멀어도 좋을 일은 엷은 연록 눈매에 백리향 한 송이 구름 누니는 호숫가에 밝은 인정에 별들 반복하는 소리에 꽃 은은히 들렸다 안 들렸다 하는 고래들의 밀물 솟사시에 나무까지 뻗어 별자리 변화들을 적듯이 폭풍우 이름 없이 스쳐가네 이미 피어난 하늘빛 잠잠히 일렁이다가 사이줄에 번지는 향기 조약돌에서 진흙바위까지 저마다 닿을 강이 난 곳 분홍뼈 읊조리는 꽃 닳지 않을 길잡이 눈 별치는 사이에 그 16페이지 보시면 이 시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지금 백리향이라고 하는 이 그 나무는 백리까지 향기가 간다 해서 백리향이에요. 바로 그 광주 과기대 그 학교의 교화예요. 그 학교에 가면 사방에 백리향을 심어놨는데 사방에까지 백리까지 향기가 가면 얼마나 향기가. 근데 이 시인은 백리향이라고 하는 이름에 대해서 그 위에 이 시의 제목을 야생화라고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시에서 제목이 몇 개냐? 그러면 야생화도 제목이고 백리향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제목 속에 제목을 또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시에 보시면 상하로 제가 글을 적어놨죠. 그러면서 이 백리향의 속성을 상하로 나눠요. 이 시인이 이 백리향의 속성을. 그러니까 상일은 이 소리의 꽃이라고 그러고 또 상일을 보면 밀물이라고 그러고 그 밑으로 내려와서 보면 별자리라고 부르고 향기라고 부르고 이게 전부 다 뭐냐면 백리향에 대한 즉 백리향 야생화 사실 야생화가 상류 개념입니까? 백리향이 상류 개념입니다. 백리향 속에 야생화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야생화 속에 백리향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백리향 속에 또 이렇게 속성을 좌우를 이렇게 올려놨어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거 시의 이 연들을 이렇게 이제 쌍계층으로 만들어 보면 이런 구조가 이렇게 뽑아져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떻게 청궁청 탁군 부분 속의 전체 속의 북한이 어떻게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지도자는 인민을 위하여 인민은 지도자를 위하여 어떻게 하면 지도자는 인민 속에 있고 인민은 지도 속에 있는가. 이거는 바로 상을 하늘이라고 하고 하를 땅이라고 할 때 이게 우리 교수님 우선생님 아까 말씀해 주신 좋은데 우리 동양에서는 이 사람 인자라는 이는 땅에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개념이에요. 땅에 있는 사람은 지금과 같은 사람 인자로 표시하지 않아요. 예, 아까 우리 신학 얘기하셨으면 그 부분 얘기해 주세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바로 인카네이션입니다. 인카네이션. 상과 하, 갑과 을이 갑질하고 어떻게 이렇게 서로 대목표를 해가지고서 이 소용돌이를 만들고 소용돌이를 만드려 할 때 이 박미서 시인은 바로 우리가 두근을 써야 됩니다. 그 맨 위에 보세요. 하얀 두근의 두길에 이 두근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두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사람이 죽었을 때 애도할 때도 두근을 쓰지만 기쁘고 젊을 때도 두근을 써요. 우리가 이 두근이라는 것이 양가적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두근을 쓰고 맨 끝에 8년을 보시면 업조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업조림. 그게 상은 하를 향하여, 하는 상을 향하여, 하늘은 땅을 향하여, 땅은 상을 향하여. 여기 이제 15페이지 옆에 고려 고분 벽화에 그 두건 쓰고 업조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말에 참 업조림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마주보는 갑과 을, 상과 하, 친구 인간이 서로 비우는 거예요. 헤노시스. 자기 비우는 거죠. 자기를 비울 때 이걸 아까 그러니까 하나의 세트 속에서 그것이 어떻게 소리가 저절로 내느냐 할 때 허연이 인성이라 허연이 바로 그 공간이 비어야 된다는 거예요. 허연 소리가 텅 비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이제 이런 그 시의 구조하고 바로 우리 악학개론의 구조하고가 이렇게 일치한다는 거 하고 그다음에 저기 이제 16페이지는 포함이란 말 구글에 좀 두 개가 나왔는데 오른쪽에 있는 including으로 해서 똑같이 포함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전체 속에 부분이 담겨요. 그래서 부분이 전체를 담지 못해요. 그때는 이를 포함을 써야 돼요. 이건 including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전체가 부분을 담는 동시에 부분이 전체를 담는. 즉 내가 이게 설탕물이라 할 때는 물하고 설탕이 서로 including 거잖아요. 이 때는 뭐냐면 involving이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서양에는 exists 밖에 있다. 밖에 있는 것만이 존재하고 실존. 이 말은 밖에 있는. 즉 그러니까 전체만이 실제이고 부분은 실제가 아니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만 존재이고 다른 것은 전부 비존재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서양에서의 전체와 부분에게는 왼쪽에 있는 including으로서 그런 포함을 여러분 구글에 들어가서 포함이라고 쳐보세요. 두 개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두 개 다른 개념이에요. 그 악학개범의 구조는 인볼빙하는. 예. 그 다음에 이 시의 구조에서 야생화와 백리화와 이 속성은 서로 인볼빙 하는데 어떻게 인볼빙 하느냐. 서로 엎조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 서로 부분을 쓰고 엎조릴 때 전체가 부분이 전체가 되는 거예요. 과연 이제 북한 사회가 정말 지도자와 인민 사회가 서로 그런 엎조리는 사회인지 그건 모를 일이지만 이게 주체 사상의 핵심되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저는 그러니까 주체 사상도 마르크스 사상을 정말 한국적인 악학개범에 나타나는 우리 한이라는 개념에는 그 연장으로 나온 거다. 그러니까 그건 우리 한국 사람의 고유한 사상의 표현일 뿐이다. 이게 나는 주체사상의 견해다. 이게 왜 국가보안법에 걸리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걸렸어요. 지금 나는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해도 이런 철학적인 논리적인 기반을 가지고 행동을 시작하는 거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얘기하는데 거기 보시면 밑에 세잔의 그림은 사방 어디서 봐도 중심이 없어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우리 여기 임선영 선생님 이건 지금 우리 비트코인 개념이에요. 오른쪽에 탈중앙화. 중앙화가 이게 지금 비트코인 블록체인 혁명은 이 에덴 동산 이후의 인류가 겪는 최대 혁명입니다. 이제 중앙은행, 한국은행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전부 우리 지갑 자체가 은행이 되고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죠. 이게 바로 그러니까 중앙화, 탈중앙화, 근사화의 개념이죠. 우리 그 악학개범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 17페이지에 있는 이거는 아주 최신 개념입니다.
이거 좀 올려주실래요? 이거 좀 그림 좀 올려주실래요? 페이지를 바꾸려는 얘기 아니에요. 저거 아, 그거 올라갑니다. 올라. 색깔이 또 올리세요.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이 색깔이 다르잖아요. 색깔이 다른 성끼리가 서로 이게 결합이 돼 있어요. 메비우스띠죠, 그러니까. 이 메비우스띠 안에 이게 우리 한국의 물리학자들이 최근에 발견된 이론인데 보통 자극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충전을 할 때 바깥에 어떤 그다 뽑아야 충전이 되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그럴 필요 없이 그 자체 안에서 자극이 만들어져서 자석이 생성이 가능하다는 거죠. 바로 메비우스가 만들어질 때. 그러니까 앞과 뒤 전후 좌우가 자기 응급을 해서 삥 돌아왔을 때는 이게 그러니까 아까 우리 저기 유태서 서로 이 구두끈 같이 서로 이렇게 상호 작용을 하면서 이 메비우스를 만들 때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인민대중 우리가 아베를 극복하고 이기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 메비우스입니다. 지도자와 국민이 이 메비우스 같이 똘똘이 얽힐 때 그때 어떤 적도 우리를 물리칠 수 없어요. 불운만이 그거는 무엇이든지 이길 수 있어요. 과연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려 할 때는 내부적인 자기 시스템을 만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이제 시 속에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나타났다고 하는 그게 있고요. 이제부터 이제 죄송합니다. 이제 정말 너무 오래 그러는데 지금 그 국문학에 나타난 해학과 역사를 그 여봉수 고려대학 국문과 박사과정에 계시는 제자분이 계신데 그냥 왔다가 그냥 바빠서 가셨어요. 그 술종환 교수님께서 춘향전에 나타난 악업계 아주 재미있을 겁니다. 설정환입니다. 제목은 춘향 악학개론을 써놨는데 실제 그쪽은 잘 음악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악학개론도 결국 그 모든 문제가 역설에서 나온다고 봤을 때 이 춘향전에 나타난 역설을 가지고 역설을 이해하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면 상당히 긴데 가능하면 10분 안에 이야기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우리 문학이 추구하는 것은 아시겠지만은 허구의 진실을 추구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제가 국문과 처음 들어왔을 때 허구의 진실이라는 게 말이 되느냐? 허구는 거짓말이거든요. 그 진실은 거짓말의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가지고 진실을 추구한다. 처음에 좀 이상했는데 나중엔 이야기가 됐어요. 문학 자체가 보면 역설이에요. 왜냐하면 거짓말을 가지고 진실을 추구한다는 것 자체가 역설이잖아요. 그럼 문학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예술이 다 역설입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예술에 띄워주지 않는 이유는 사진에 있는 그대로를 찍었기 때문에 거짓말이 안 돼요. 그럼 그림은 다 거짓말이거든요. 그림은 예술이 되는데 사진은 예술이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사실은 있는 것이고 진실은 있어야 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어야 할 것을 찾아 나서는 게 예술이에요. 문학이에요. 그리고 종교에서는 진리를 찾겠죠. 그건 우리 인간의 문제가 또 다른 문제니까. 그냥 사실을 가지고 진리를 찾는 거예요. 진실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거짓말과 참말, 진실, 그 역설의 관계가 문학입니다. 그 역설은 뭐 여러 가지 길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가장 짧게 얘기하면 반대일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서로 반대되는 게 하나가 돼요. 거짓말이 진실이고 진실이 거짓말이에요. 그 문학은 결국은 거짓말이 참말이 되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이 역설에 대해서는 김상현